케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공부 모임인 거죠. 네, 공부 열심히 하실 준비 되셨나요? 네, 오늘 진행은 여러 차례 소개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공부하게 될 케이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발표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큰 대주제 하에서, 각각 전문가 선생님들끼리 오늘 모여주신 선생님들이, 주요 이슈,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질문과 피드백 주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 유인물에 있기는 하지만 오늘 같이 공부해 볼 사례 개요에 대해서 임수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임수미 선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공무원으로 많이 만나 뵙고 전화통화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끝나고 좀 유익한 시간 돼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사례 발표를 맡았고요. 사례 발표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사례에 대해서 서면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사례에 관련해서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가족사항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구는 5인 가구이고요. 먼저 대상자는 만 42세 여성으로 오빈나 씨이며 오빈나 씨는 지적장애 상급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계도를 준비하였고요. 가계도를 보시면 이제 대상자인 오빈나 씨는 김 첫째와 김 둘째는 좀 방임 형태로 지금 양육을 하고 있고 갓 태어난 김 셋째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 사례를 보고 이렇게 한 5가지 주제로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봐야 할 이슈를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다중위기 가족 이해하기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사실은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이미 만성화된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드러나는 그 폭탄을 제거하고 그 급한 불을 끄느라고 굉장히 바쁜 실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만성적인 문제에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적인 관점을 어떻게 견지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서 이제 흔히 다루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몇몇 선생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저도 같이 뽑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와 서비스가 정말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분자 분모가 맞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공공 영역에서 특히 이제 사례 관리에서는 사례 관리자가 담임 선생님이 돼서 지역 사회에 서비스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은 잘 됐고 어떤 부분은 미흡한가 하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이렇게 만성적이고 온 가족 구성원들이 지적장애가 의심이 돼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돌봄이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족인 경우에 소위 말하는 공식적인 전달 체계로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렵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의 어떤 돌봄을 위한 공동체성이라든가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5가지 중심으로 뽑아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다중위기 가족 이해하기라고 이제 한 부분은요, 이런 사례들 제가 지자체의 자문이나 컨설팅을 갔을 때 꼭 기호 사례거든요. 꼭 있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 명이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례를 우리가 이제 보통 다중위기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다중위기 가족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이 이미 개입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 한 가구의 삶이 온전히 우리 집 삶이 우리 집 살림이 아닌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적인 문제에서 예방적인 관점을 유지하기라는 주제를 뽑아봤는데요. 뭐 우선 이제 앞에 우리 이기현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이 그 사례 분석 말씀들에 제가 제일 많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 지역사회의 우리 지역사회 대응력에 대한 차원에서 사례를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저도 깨달음을 좀 얻게 되었는데요. 제가 드리는 그 초점들은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역에서 만나는 사례들이 사실상 지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경계성 지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세요. 예. 아무리 얘기해도 설명이 안 되고. 예. 그리고 정말 또한 아주 많은 이제 문제들을 지역에서 또 발생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고, 또 특히나 희망복지 지원단이나 지역사회는 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는 희망복지 지원단과 드림스타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에서 발굴도 되었고, 그나마 또 가족을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전달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인데요. 이제 많은 앞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제 지역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사례 관리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적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제 문제들로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가정을 보면은 되게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전체가 사실 지적인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평가가 안 됐지만. 아버지도 지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이야기는 안 하지만 첫째 딸도 경계성의 지적인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리고 지금 아기인 셋째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는 또 그리고 이 가정은 전체적으로 방임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가족이어서 방임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걱정은 넷째가 생기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례 관리 목표가 거기에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되게 윤리적인 고민이잖아요. 아마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정은 더 힘든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현재보다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되고요. 오늘 이제 브리핑 해주신 내용들로 볼 때는 지역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갖다 막 쏟아 부었어요. 막 CCTV도 설치하고 드림스타트에서 어떤 물적인 자원도 막 투입을 하고 했는데, 사례 관리 차원에서 인적 투입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에 개입할 때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센터장 문혜원입니다. 발달장애인 하면 이제는 다 아시죠?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모두 합쳐서 발달장애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시각장애도 있고 청각장애도 있고 여러 장애가 15개 장애가 있죠. 등록장애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죠. 이분들은 지능지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성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이 너무나 이제 어떤 복지적 관점이라든지 사례관리적 관점에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고, 저는 이제 요 안에 있는 사례를 조금 더, 물론 이제 같이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각각이 지닌 문제가 무엇이고,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게 좋을지,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대상자가 이제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머님을 중심으로 봐야 되지만, 그 가족들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제 지적장애인이고, 남편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체계적이고 꾸준한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쓰여 있는데, 다시 말해서 계속 이제 두 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되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미리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저희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잠시 뒤에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서비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서비스 코디네이터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각자 지원은 됐지만 사실 그거를 하나로 엮는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행정 업무와 많은 사례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이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머니의 지원을 보면 이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렇게 뭐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지만 저는 이 어머니를 참 대단하게 봐요. 제가 서울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지적장애인 어머니들을 많이 봐요. 이분들이 지능지수가 낮고 사회성이 부족하지만 자기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이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바우처로 이렇게 치료를 하거나 아이들 가르칠 때 지적장애 어머니가 있는 분들을 한 5명을 가르쳤는데 치료 시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일반 어머니들은 그러지 않는데 지적장애 어머니들은 오셔서 이거 치료 오늘 못한 거 언제 보강해 주나요? 우리 아이 치료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님이 가정을 그래도 지키려고 포기하지 않고 사실 집을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가정을 지키고 있는 건 그 강점이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의사소통 조력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기 그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보면은 그 지적장애인이시지만 가정을 이끌고 있고 자녀들과 실제로 생활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머님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이제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기 뒤에 앞에 보면은 뭐 물품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이제 물품은 동주민센터나 이쪽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이 대상자분이 여성으로서 그리고 또 엄마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살림을 할 때라든지 여성으로서 자신 몸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화장하고 예쁘게. 그런 것도 있고 또 엄마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매우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교수님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 공동체성. 저는 그 외국에서 그 서적을 보면 한 사람의 장애인을 그 성장시키기 위해서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를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문제성을 알고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 이 첫째 딸의 지원은 다 생각하셨지만